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처음에 20분 정도 하고 30분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자고 하셨는데, 하다 보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원래는 2시간 정도 시간을 하셔서 조금 여유 있게 말씀을 나누자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짧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또 막상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또 귀한 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때도 매우 중요한 때인지라 이런저런 제가 생각하는 말씀을 조금 폭 넓게 드려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청년 정치인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오늘 김대중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을 갖게 돼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청년 정치인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자리에 가보면은 청년 정치인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실제로는 장년이나 노년 정치인들이 반이상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보니까 우리 김대중 정치학교에서 정말 이렇게 뵙기에도 에너지가 넘쳐 보이는 그런 청년 정치인들이 자리를 꽉 채우신 것 같아서 한편 굉장히 반갑고 또 뿌듯하고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의 한편으로는 오늘의 김대중 정치로 제목을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김대중 정치와 이재명 정치라고 또 부제를 붙일 수도 있는 그러한 제목으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대략 오늘 한 5가지 정도의 주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치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째, 정치는 리더십입니다. 둘째로 정치는 학습입니다. 셋째로 정치는 노선입니다. 넷째로 정치는 덧셈입니다. 다섯째로 정치는 역사이고 시대정신이다. 전 이 5가지를 갖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정치는 리더십이다 라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김대중의 제자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정치를 시작해서 어느새 6학년 초반이 됐기 때문에 참 오랜 시간 민주당에 몸담았고, 그래서 제 몸처럼 민주당을 사랑하고 또 기간 전체를 관통했던 저의 어떤 정치의 역사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하고 배우고 제 사고와 정치의 틀을 구성했던 시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제가 사실 처음부터 김대중 대통령님을 좋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학생운동을 하다가 3년 동안 감옥에 갇혔었는데, 그 감옥에 갇힌 계기는 80년대 이후에 최초로 광주 민주화 운동을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요구를 한 것이 1985년 제가 서울대학생 회장 겸 전국학생연합 의장이었던 때입니다. 그때 서울 미 문화원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걸 세계에 알리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구속돼서 3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85년에 들어가서 88년 2월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선돼서 나왔는데, 달리 말씀드리면 그 기간에는 87년 6월 항쟁이 있었고, 그 87년 6월 항쟁이라는 역사적 대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87년 대선에서 우리는 모든 국민과 모든 민주 세력이 당연히 민주진영의 승리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대선을 DJYS, YSTJ, 김대중, 김영삼이라는 두 민주진영의 지도자가 단일화를 하지 못하고 뛰면서 패배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학생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사실 기성정치, 제도권 정치에 대해서 잘 몰랐고, 김대중, 김영삼 두 분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근데 제가 유일하게 그때 안 것은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이 국민들이 그 고생을 해서 만들어 놓은 6월 항쟁의 결과를 망쳤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YS도 DJ도 굉장히 싫었습니다.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 두 분이 후보 단일화를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민주 승리의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상당 기간 비판적이었습니다. 92년 대선을 할 때 제가 88년에 감옥에서 나와서 89년에 처음으로 정치권에 참여했고, 그때 정치권에 참여한 것이 지금 이른바 얘기하는 꼬마 민주당, 노무현,
이철 등등이 함께했던 꼬마민주당. 근데 그분들이 그때만 해도 DJ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야권의 통합을 주장했던 거기에 처음 참여를 했는데 그리고서 92년 대선을 할 때 통합이 돼서 처음 제가 DJ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대선에 참여해서 제가 심지어 TV 연설까지 했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대의가 제게 더 컸지 개인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DJ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제게 더 크진 않았습니다. 명분과 대의 때문에 저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DJ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부터 DJ를 진심으로 지도자로 받아들였느냐? 그것은 9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DJ께서는 영국에 이제 정계 은퇴해서 가셨고 저는 첫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진 이후에 미국에 유학을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마 93년도일 겁니다. 그때 DJ는 대선에 패배해서 영국에 가시고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북핵 위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북한 핵 위기. 그리고 그때 미국에서 북핵을 개발한다고 얘기가 나올 때 북한을 폭격하느냐 아니냐 하는 YS 대통령께. 근데 그때 영국에 계시던 DJ가 최초로 일괄 타결, 패키지 딜이라는 것을 제기하면서 카터 대통령의 당북을 제안하고 그런 방식으로 한반도의 북핵 위기를 풀어야 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결과는 완벽한 해결로 가지 않았지만 그 제안이 일정하게 반영되는 식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끼고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째,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가와 민족과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근데 그때 북핵 위기가 정말 무시무시한 한반도의 위기였는데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보면 전쟁이 있을 뻔했던 일촉즉발의 위기였는데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인들 가운데 당시 현재와 퇴역한 정치인들 전현직 정치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DJ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대안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 대안이 먹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유일하게 패키지들 일괄 타결에 대안을 제시하고 카터 방북까지 제시했던 DJ를 보면서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때는 DJ가 정계를 은퇴해서 다시 대선 나온다는 얘기가 없었을 때입니다. 나는 DJ가 앞으로 정계를 복귀하건 아니건 어떤 경우건 DJ를 나의 리더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앞으로 혹시 대선에 나와서 대선에 당선되건 아니건 나는 끝까지 DJ를 밀겠다. 그것이 저의 결심이고 그 이후에 저는 제 스스로 감히 말씀드리건데 아마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30여 년 한 번도 DJ 노선을 벗어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DJ를 리더로 인정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령 그때 정계를 은퇴했던 DJ가 정계에 복귀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DJ가 정계에 복귀해서 첫 정권 교체를 이룬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민주세력과 야권에 속해 있던 사람들도 DJ가 정계 복귀에 말을 어겼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번복했기 때문에 DJ는 안 된다고 비판하거나 DJ는 100% 답에 나오도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거나 심지어 대선 직전까지도 DJ는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민주진영의 지도적 인사들 가운데도 많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분들 가운데도 많았습니다. 지금 만약 아이고 그러면 DJ가 복귀 안 했어야 됐겠네요? 라고 묻는다면 누가 그렇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의 결론은 결국 DJ가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그가 정계에 복귀했던 그 판단과 결단이 결국 최초의 정권 교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 또래의 많은 친구들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서울대 학생회장 출신이어서 비교적 학생운동 출신들의 리더격에 해당했습니다. 처음으로 정치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때 저 외에 제 동년배와 제 후배 또래들이 대부분 DJ와의 결합을 주저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당시 전대협 출신이었던 이인영, 임종석 등등등등 많은 또는 제 또래들도 다 DJ를 비판하거나 결합을 주저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당시 동교도에 가서 밤에 한번 DJ 대통령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총재님, 그때 총재님이라고 불렀겠죠. 총재님, 저는 93년 북핵 위기를 보면서 솔직히 그전에는 내가 지지는 했지만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나는 그때부터 총재님을 저의 리더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이 국가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재님의 판단에선 기본적으로 제가 그걸 존중하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제가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정계 복귀까지도 전 이해하겠는데 정계 복귀를 하셔서 기존에 있었던 그때 민주당이 있었거든요. 그냥 민주당에 들어오셔서 경선을 하면 쉽게 이길 것 같은데 뭐하러 그때 우리가 새정치국민회의라는 당을 새로 창당했었습니다. 뭐하러 복잡하게 야권 분열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선택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정계 복귀를 하지 마라. 그리고 할 거면 들어와서 경선해라. 근데 총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내가 이해한다. 그러나 지금 나의 복귀를 두려워하거나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결국은 김대중 들어와서 경선하면 쉽게 될 거다 하고 들어오게 한 뒤에 어마어마한 공작으로 그 경선을 회방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야권이 온갖 비판을 받느니 차라리 깔끔하게 창당을 해서 뛰고 나중에 합쳐내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답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총재님 말씀이 별로 수긍은 안 됩니다. 100% 이해는 안 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총재님을 리더로 인정했기 때문에 리더라는 것은 전략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략적 판단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술적 판단에 대해서 재판들이 다른 대목이 있지만 저는 지금은 총재님의 리더십과 그 전략적 판단을 존중하고 따라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리더십에 대한 태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저희 또래 가운데서 김대중 총재의 복귀와 새정치국민회의 창당에 참여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 이후에 소위 지금의 86그룹들이 쭉쭉 뒤이어서 참여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첫 번째 포인트, 정치는 리더십이다. 이것은 어떤 엘리트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과 대중과 당원이 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은 결국은 이 국가와 공동체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방향을 계속 추구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치열한 민주적 토론과 과정을 통해서 리더를 만들어냅니다.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리더십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존중하는 과정 자체가 저는 정치의 본질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리더십을 단단하게 만들고 지켜내지 않으면 정치를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우리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의 어려움의 시기에 들어갔습니다. 국정 지지율 60%, 70%쭉 달리다가 그것을 여당에 토스해서 선거를 치렀는데 그 두 달의 선거가 국정 지지율에 딱 미치지는 않는 정도의 아쉬운 결과가 나왔고 그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지지율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해서 정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국정 지지율도 떨어지는 그런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내란 세력이라고 했던 보수 세력의 지지율이 민주 세력의 정당 지지율을 뛰어넘는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긴장해야 될 상황이 온 겁니다. 이럴 때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긴장하고 힘을 모으고 또 때로는 이런 길로 가야 한다, 저런 길로 가야 한다, 우리의 방향에 대해서 또는 리더에 대해서 우리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직언도 하고 또 의견도 내고 해야 되지만 그때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태도, 언어, 그리고 마음. 거기에서 자칫 이 전체의 대우를 흐트리거나 전체의 지도력에 대해서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실제로는 우리 세력 전체와 리더십을 흔드는 결과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더 잘 판단할 수 있는데? 라고 판단하면서 때로는 과한 언어나 태도로 대통령, 현재로서 비판하는 것, 그것은 과거로 치면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과잉 자신감에 의한 역사에 있던 난 같은 것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한 첫 번째 교훈. 우리는 정치에 있어서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학습입니다. 저는
최고의 정치는 공부하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정치가 최고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정당이 최고의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을 만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학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은 수많은 인생의 고난을, 그리고 사형의 선고를 받고 나서의 그 고난의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사형을 받고 이제 언제 사형될지 모르는 순간에 수많은 책들을 아내를 통해서 차입시키면서 그걸 계속 읽어나가게 됐습니다. 짧은 책도 아니고 두꺼운 철학책, 두꺼운 역사책들을. 근데 그는 그것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김대중 센터입니다. 여기 아마 1층에 가면 작은 전시 공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올 때마다 보는 것 중에 하나, 김대중 대통령이 옥중에서 보낸 그 서신들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에 빼곡하게 쓴, 때로는 담배 종이 같은 것을 이렇게 눌러 쓴, 제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답게, 위대하게, 옛날에, 지금은 담배값 그렇게 쓰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 까치담배 이런 거 팔 때, 그 담배값에 있었던 은박지 종이를 가장 위대하게 쓴 두 사람은 저는 김대중과 이중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중섭 화가가 그 은박지에 그림을 그려냈고, 김대중 대통령은 그 사형받고 그 고난의 순간에 거기에 자기의 사상들을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서신에 빼곡히 채웠던 이 책을 읽고 싶다 하는 그것들을 쭉 이효 여사를 통해서 들어서 봤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또 민주당 당원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될 책들이 몇 개 있다. 첫째 헌법, 둘째 김대중 자서전, 셋째 노무현 자서전, 넷째 문재인 대통령 자서전, 다섯째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언젠가 쓸 지금 있는 책들을 읽으면서 자서전, 다섯 번째 그리고 한국 야당의 역사를 정말 잘 해설한 책 중에 하나가 건너가 고문의 훈명. 이런 정도는 저는 읽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쓰신 많은 책들 중에 최고의 백미는 뭐냐? 저는 단연코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정치인이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에 가장 절절한 자기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의 철학과 사성과 감성을 담아낸 글들을 읽어내는 것이 저는 여러분의 청년 정치의 감수성을 높이는데 대단히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인의 학습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냥 책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우리의 지도자들은 많은 독서를 했지만 그저 책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재미난 얘기를 제가 해봐 드릴게요. 노무현 대통령이 인터넷 정치의 시대가 도래됐을 때 인터넷 이런 거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다양한 발명을 하고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전당대회 하면 지금은 훨씬 다양한 첨단 기법들이 동원되지만 전당대회 하면 기본이 문 앞에 서가지고 막 피켓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전당대회 할 때 그걸 제일 먼저 도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DJ입니다. DJ가 제가 어제 책을 읽어보니까 미국 가서 미국 전당대회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름 써서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신기하다 해가지고 그걸 쓰셨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지방에서 온 대의원들이 처음 들어오는데 막 그 DJ 운동도 이거 하고 있어요. 야 이거 뭐냐.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도입하려는 그런 학습을 하신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약 18년간 야인으로 보냈던 시간을 포함해서 비교적 30대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아까 있었지만 제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과 총재를 겸하실 때 현직 대통령의 총재 비서실장을 했었습니다.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청와대 안에 제가 방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그게 그렇게 센 건지 몰랐어요. 제가 시키는 일만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이렇게 하늘을 날다가 땅에 떨어진 것처럼 바닥에 깔리고 아예 지하로 내려갔던 그런 18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는데, 돌이켜보면 저 같은 사람이 다시 정치에 돌아온 것도 기적이고 국무총리까지 된 것은 기기적인데, 그 시간을 버텨준 힘인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면 저도 나름대로 학습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다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자. 그리고 계속 그걸 공부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욕구가 저를 지탱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드물게
저는 정치를 하는 공백이거나 또는 선거에 떨어졌을 때 계속 해외에 나가서 학위 과정을 했습니다. 미국에 2번 가서 한 번은 케네디 스쿨에서 행정학을 했고, 석사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서 업무 박사와 변호사를 했고, 얼마 전에 칭화대를 갔다 왔는데 중국에서 중국법 석사를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은 정치적 공백의 시기에 해외를 나가든가, 아니면 국내에 있어도 그런 방식으로는 잘 안 보내는데, 저는 기왕이면 같은 시기에 그래도 조금 더 공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렇게 쭉 시간을 보냈던 것이 저로서는 참 감사하게 오늘 저를 버티게 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공부하는 정치, 학습하는 당원 주권이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저는 지금은 집단지성의 시대, 그리고 당원 주권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님과 한번 이런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몇 년 전에, 여러분 아바타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아바타가 2탄까지 나왔나요? 3탄까지 나왔나요? 3탄. 근데 1탄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생명의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아마 성남시장 시절인가요? 그 당시 우리의 집단지성이라는 화두가 처음 나올 때인데, 집단지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아바타에 나오는 그 생명의 나무다라고 비유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끝내주는 비유더라고. 각각 하나하나가 생명체처럼 움직이는데 그것이 모여있는 전체의 나무도 생명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어서 야, 이 양반이 진짜 걸출하게. 그래서 저는 지금 정치인 이재명을 만든 가장 큰 힘은 누구보다도 늦게 지금까지도, 지금 대통령이 되신 지금까지도 악덕상사가 돼가지고 우리를 좀 피곤하게 하지만 내각에 있는 총리를 포함한 장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온라인의 여론을 다 보시고 필요한 건 답장도 해주시고 이렇게 집단 지성과 국민의 여론에 끊임없이 화답해온 그 축적의 시간을 다른 어떤 정치인도 못 이겼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이재명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이런 집단 지성의 변화의 과정을 그냥 몸으로 배운 거죠. 저만 해도 훨씬 게을러서 그렇게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표현하신 것을 보고 아, 저분이 진짜 몸으로 그걸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언젠가 2, 3년 전인가 둘이서 뭔 얘기를 하다가 대통령님하고 아, 대통령 저는 말이죠. 그 집단지성에 대해서 그 비유했던 그때 그 생명의 나무 비유가 진짜 최고로 끝내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대통령이 그걸 잊어버리신 거예요.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그걸 기억하냐고 저보고. 그래서 내가 그걸 비유하신 대통령도 훌륭하지만 그걸 괜찮다고 본 저도 조금은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둘이 공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는 다시 어디 가서 설명을 하실 때 그 아바타 생명의 나무를 집단지성의 사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한 집단지성의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주권정부라고 하고 국민주권 시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빛의 혁명도 그러한 국민주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바로 그런 집단지성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당에서 만들어진 것이 당원주권입니다. 당원주권 시대라는 말을 아마 제일 처음에 만들어내고 사용한 사람이 저는 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언젠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표로 당선된 전당대회 후에 처음에 제가 원내대표를 나갈까 하다가 그걸 접으면서 박찬대 원내대표 나가는 걸 접으면서 대통령님하고 한번 그때 당대표 시절에 말씀을 나눌 때가 있었는데 앞으로 뭘 하고 싶냐고 해서 저는 당원주권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하고 그거를 심화시키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기억하시겠지만 국회의장 선출 파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원 중에 상당수가 추미애 지금 이제 경기도지사 당선자를 뽑으려고 했고 지지율이 높았는데 결과는 달리 나와서 당원들 내에 이게 맞냐? 왜 당원들의 의견과 의원들의 의견은 다르냐? 라는 불만에 어떤 파고가 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당원 주권 문제를 오랫동안 생각했고 저는 2002년 대선, 그러니까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로 많이 제가 비판받기도 하는 그 일 이후에 저는 정치공학과 전략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대중의 힘이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대중의 어떤 정치, 집단,
지성, 당원, 주권 이런 걸 굉장히 저는 중시하는 쪽으로 기본 생각의 틀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원 주권 문제를 계속 강조해 오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 국회의장 선출 파동이 있은 다음에 제가 처음으로, 지금은 아마 우리 당 제도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국회의장을 뽑는데, 원내대표를 뽑는데 당원도 20%가 투표하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누가 제일 처음에 제안했죠? 제가 했거든요. 처음으로 막 당이 엄청난 혼란에 빠졌는데, 엄청난 이 갈등이 휘날렸는데, 제가 이 방법으로 풀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제안하고, 그 당시 대표였던 대통령님과도 난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대통령도 이 방향이 맞는 것 같다고 해서 결국은 우리 당은 지금 그 방향으로 가 있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한 당원 주권론자입니다. 요새 뭐 1인 1표제 이런 것도 있죠. 저는 원래부터 생각하던 사람이고, 의총생중계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몇 년 전부터 그거를 주장했던 사람이고, 과거에 작은 민주당 시절에도 제가 혁신위원장을 할 때 그런 혁신위원회 생중계 이런 것들을 이미 한 15년 전에 시도를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개인에 있어서 공부하는 정치가 중요하다면 당은 어때야 될까요? 저는 정당이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것은 학습 정당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리고 그 핵심에는 당원의 학습이 있다고. 자, 당원 주권을 우리가 합니다. 1인 1표도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로 본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당원 주권과 1인 1표와 완전 경선은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돈과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딱 6개월간 돈 내고 1,000원씩 내고 투표할 사람을 딱 300명만 모으면 어지간한 선거에 다 당선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로 간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역사적 뿌리가 있는 정당이 아니라 조합장당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현실 아닙니까? 실제로 이번 선거가 끝난 이후에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지난 비체혁명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광화문에서 못 본 분이 당원들을 갑자기 많이 모아서 경선을 통과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꼭 맞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년 정당을 지향하고 있는 역사와 뿌리가 있는 민주당이라면 그냥 당원 주권과 1인 1표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을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전 진정한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당원 주권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몇 년 전부터 주장해 왔는데, 첫째, 진정한 당원 주권이 이루어지려면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토론, 더 많은 권한, 더 많은 의무, 네 가지를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당이 그것을 제도 개혁을 해가야 합니다. 더 많은 정보? 솔직히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당에 대한 정보, 정책에 대한 정보, 후보에 대한 정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선 후보에 대해서 너무 갖고 있는 정보가 취약하잖아요. 훨씬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토론을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토론, 수기가 이루어져야 되죠. 흔히 우리가 직접민주주의와 간접민주주의라고 할 때, 직접민주주의는 직접 다 모여서 하는 겁니다. 간접민주주의는 지금같이 어떤 의회제도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원합니까? 가급적 직접민주주의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기민주주의 또는 공론화를 한다고 하는 것을 보통 정치학계에서는 원전 문제든 무슨 문제일 때 수기민주주의를 하는데, 그 숫자가 기껏해야 100명, 200명 이런 정도죠.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역량을 가진 당원들을 가지고 있는 100만이 넘는, 무려 200만, 300만을 가진 정당이 거의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정당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대규모 수기민주주의는 아무 데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걸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그걸 K민주주의의 모델로 만들어내는 것. 세계에 있는 모든 정당들 중에 AI도 활용하고 토론도 활용하고 수기도 활용하면서 가장 민주적이고 선도적이고 혁신적이고 그런 수기민주주의, 즉 세계 어느 정당도 해본 적이 없는 대규모 수기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것, 저는 이것이 민주당에 가야 할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토론, 수기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더 많은 권한, 경선 투표 한 번 또는 당 지도부 투표 한 번, 그것만 하는 것 갖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참여하도록 설계를 계속하고 2개년 개혁, 3개년 개혁, 4개년 개혁, 우리가 내년에는, 후년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 당의 당원 주권은 이렇게 발전해 있을 것이다. 제시해야 하잖아요. 저는 당원 주권의 진정한 과제는 그런 것을 제시하고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비교적 그런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당이 하고 있고 온 국민이 대략 인정하고 있고 한국 정당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5대5 국민경선, 제가 2002년도에 설계했습니다.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의장과 원내대표의 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것, 저는 결국 우리 같은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정치인들의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진보적인 이상을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실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적인 이상만 얘기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진보적인 이상을 합리적으로 실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런 것을 국정에 실현하고 있느냐?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그런 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진보적인 이상을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실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권한, 그리고 더 많은 의무. 더 많은 의무는 저는 언젠가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1인 1표에 더 많은 의무들이 부과될 것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적어도 당의 역사나 강령이나 이런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당에서 꼭 필요한, 아무리 온라인 시대라고 하지만 꼭 필요한 집회나 정말 중요한 민주적인 행사가 있으면 참여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권한, 더 많은 토론, 더 많은 의무,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저는 당의 방향이고, 바로 그런 것이 그냥 당원 주권을 넘어서 학습하는 당원 주권의 시대로 가는 것이 우리 당이 저는 수기민주주의 정당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선이었습니다. 김대중은 그냥 백년서생처럼 공부했던 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까지 올바른 노선을 고민했던 분입니다. 정책과 노선을 고민했던 분입니다. 그의 노선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대략 이러한 것이겠죠. 민생, 개혁, 실용 노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의 언어를 빈다면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결합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이론적으로 얘기한다면 합리적 개혁주의 또는 중도 개혁주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중은 통상적인 야당 정치인들과 좀 달랐습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한일 국교 정상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학생들과 시민이 반대했습니다. 반대는 타당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굴욕적 협상을 했던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의 접근법은 좀 달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오케이. 그러나 방법은 달라야 한다. 굴욕적인 방법이어서 저는 안 된다. 상당수의 대부분의 야당 정치인들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할 때 DJ는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해서 그런 정교한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베트남 전쟁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당수가 무조건 반대를 얘기할 때 김대중은 전체의 국익을 생각하면 원칙적으로는 오케이. 그러나 방법은 달라야 한다. 파병하는 사람들이 이래야 한다고 이야기하거나 조건이 이러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거나 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일본 문화 개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집권 전의 사례고 야당, 이건 집권 후의 사례입니다.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결국은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실 국가 간의 교류의 문제는 우열의 문제는 아니지만 굳이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더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 이런 방식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던 케이스들은 뭐가 있지? 생각해 볼 대목이 있죠. 우리가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은 탄핵 이후에 압도적인 의석을 점했었는데 그 국정동력이 흔들었던 어떤 때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였는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포함한 소위 3대 개혁, 4대 개혁을 했을 때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저도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를 봤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미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쳐야 될 것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것이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장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그 문제 하나를 놓고
국가보안법 폐지냐 아니냐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고, 그것이 아니면 모든 개혁이 안 될 것처럼 집중되고, 이것을 때문에 모든 논쟁의 에너지가 우리 내부의 논쟁으로 되면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내부는 흔들렸고, 그 이후에 국정은 동력을 잃었습니다. 지금 어제 제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보안수사권 문제에서 저는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런 입장에서 대통령님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부 잘못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계속 해오셨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국민들과 또 검찰에 의해서 피해를 본 분들이 너무나 이 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고 국회에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는 수용한다라는 입장을 계속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서 보냈죠.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 과거에 DJ가 추구했던 노선과 또 올바른 진보적인 가치이지만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에만 좋게 매달려서 전체가 흔들렸던 과정을 본다면 검찰개혁의 의제를 쭉 저희들이 일관되게 가면서도 그것만을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거나 하는 접근법보다는 좀 포괄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정부는 당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내용이나 시기도 다 협의해가면서 그 문제를 처리해왔고, 사실은 이 초기에 우리의 우당인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중수청을 지금은 행안부에 보내는 걸로 저희가 같이 결정을 했는데, 법무부에, 그거는 진보 세력에서 비판도 했던 입장입니다. 그 두자는 입장도 있었고, 보안수사권에 예외를 둬야 된다는 입장도 오히려 지금 민주당보다 더 강한 진보 입장이라고 하는 조국혁신당의 당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다 토론의 영역이 있는 거죠. 근데 토론할 문제를 하나하나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토론할 영역의 문제를 다 놓쳐버리는 방식으로는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아마 이런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라는 고민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다 함께 고민했던 과제들이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더 이어받아서 고민하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리더십, 두 번째는 학습, 세 번째는 노선 말씀드렸는데, 네 번째는 정치는 덧셈입니다. 두 가지 의미로 그렇습니다. 첫째, 정치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번째, 싸움을 붙이려고 합니까? 말리려고 합니까? 싸움을 말리면서 화합을 하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정치는 그 본성상 뺄셈 얘기보다는 덧셈입니다. 그 본성상 그럴 뿐만 아니라 전략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본성상 표를 늘려나가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력을 늘려나가야지. 내 편을 늘려나가야지.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다음 세 가지를 일관되게 자기의 정치 일정에서 추구했습니다. 나와 정체성과 노선이 다르면 연대했습니다. DJP, 보수 세력 달랐기 때문에 연대했죠. 진보정당 달랐기 때문에 연대했습니다. 같으면 통합했습니다. 뿌리가 같은데 그냥 일시적으로 갈라졌던 것. 큰 민주당, 작은 민주당. 뭐 그런 거죠. 당연히 그건 하나로 통합해야 되니까 통합한 거죠. 확장했습니다. 좁으면 확장했습니다. 그 경우가 뭐냐. 제가 총재 비서실장을 했던 2002년 최초로 집권한 이후에 만들었던 새천년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라는 야당의 DNA를 유지하고 있던 정당으로 집권하고, 그 이후에 집권한 이후에 새천년민주당이라는 정당으로 새롭게 창당을 했습니다. 그 창당하는 과정의 기획, 영입, 공천 전체에 제가 실무 책임을 맡았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는 압니다. DJ는 야당의 주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 위에 합리적인 보수, 그 당시 애경의 회장이었던 장영신 회장 같은 분이 그 당의 대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온갖 사회 각계각층의 중도 합리적 인사들을 모셨습니다. 진보적 인사 가운데서도 원래 야당에 참여하지 않던 진보적 인사들을 모셨습니다. 다 하나로 했던 것입니다. 연대, 통합, 확장. 저는 이러한 덧셈 정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 놓고 본다면 이걸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진보당 연대예요, 통합이에요? 달라요, 같아요? 조금 다르다고 보겠죠? 그러면 아마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민주당도 그렇게 생각하고 당사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연대에서 단일화하는 것이죠. 통합,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아마 그게 논쟁이 있는 거겠죠. 얼마 전에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가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조국 대표와 학생 시절 인연으로는 동기이고 친구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냥 민주당에 빨리 입당해서 같이 정치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랬던 권해왔던 사람입니다. 연대냐? 통합이냐? 다르냐? 같냐?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본인들의 판단을 정리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체성과 노선이 다르다고 하면 연대에서 단일화하고 원래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하면 통합하는 거죠. 그리고 통합의 경우에는 저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거대성, 민주당이 갖고 있는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을 지향하는 정치 세력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원래 가지고 있는 전 사회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합리적인 개혁 노선, 포괄적 노선을 흔들 정도로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당명도 지켜야 하고 민주당이 개혁, 보수, 중도를 다 끌어야 안아야 하는 그런 책임성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것이 국정을 책임져야 할 진보의 대표 세력으로서의 책임입니다. 이것을 짬뽕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인정해줘야 돼요. 인정해주면 그걸 인정하고 통합. 안 되면 연대. 세 번째가 무엇이냐? 확장입니다. 지난 대선 때 대통령께서 중도 보수로의 확장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죠.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내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질문하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첫째, 저처럼 우리 당 오래 했던 의원 출신들, 저, 정성호, 정동영, 윤호중, 김성환 등등 있죠. 두 번째, 관료 출신들, 조현, 뭐 등등등 있죠. 정은경 등등등 있죠. 셋째, 기업 출신들, 이번에 총리로 이제 임명되신 한성수. 네 번째, 윤석열 정부 때 장관했던 분들. 딱 심플합니다. 이렇게 네 개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중도 보수로의 확장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지방선거 재보궐선거가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국정 지지율 수준대로 나왔다면 아마 훨씬 안정적으로 우리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기대했던 만큼 민주당이 뒷받침하는 이재명 정부가 국정을 성공하면서 더 중도적인 분들, 더 보수적인 분들 더 쉽게 끌어안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민주당 지지율이 흔들리네? 이재명 정부가 흔들리나? 그리고 같이 가서 한번 같이 이렇게 국정에 참여해볼까 했는데 이거 좀 잘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야당으로 힘이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죠. 이게 굳어져 버리면 정말 흔들리는 거죠. 그럼 지금 뭘 해야 하느냐? 저는 그 전체의 과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떤 시기이냐? 삼박자 대통합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 전당대회는 무슨 친 누구냐, 친 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국민을 위해서 청년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청년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선관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해체를 포함한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국정을 이끌어갈 정당은 어떤 기본 틀로 구성이 돼야 하는가? 라는 것들을 토론하는 장이 원래 전당대회입니다. 이제 이번 선거의 결과 민주당이 어려움에 빠졌으면 민주당은 그 결과를 놓고 책임 있는 정당답게, 여당답게, 집권당답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 성공을 뒷받침해야 하는 정당답게
그런 방향을 놓고 토론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토론의 결과가 이번 과정을 거쳐서 전당대회 이후에 하나의 방향으로 잡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삼박자 대통합입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 민주당은 책임있는 집권당답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성공을 위해서 확실하게 중심을 통합해내고 그러면서 다른 부분을 연대해내고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과감한 대확장을 통하는 삼박자 대통합을 해야 한다. 진보도 개혁도 중도도 당연히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거 다 하려고 그래? 다 해야죠. 책임있는 집권당이니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네 번째로 덧셈을 말씀드렸고 다섯 번째로는 역사와 시대정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그전 전당대회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기 전에 대표로 당선되고 제가 수석 최고위원이 당선됐던 그때 제가 전당대회를 다니면서 특히 이곳 광주로 왔을 때 드렸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김대중과 이재명을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김대중 정치를 배운 사람이고 그것이 뼛속에 뿌리 박혀있는 사람이고 그 노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노선을 지금 이 시절에 적용하는 것이 민생개혁 실용의 합리적 노선으로 연대통합 확장의 대통합 삼박자 노선을 취하는 것이 맞고 그래야 총선도 대선도 승리할 수 있고 연속적인 집권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역사적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이어서 대통령이 되시기를 바랬기 때문에 김대중과 이재명을 잇는 다리가 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놓은 그 역사적 초석 위에서 그 역사적 초석과 뿌리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거쳐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어졌는데 감히 말씀드리건대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가장 치열하게 그 노선을 시연하고 계승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야말로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와 노선과 역사를 계승했고 그리고 그 계승했기 때문에 그가 계승해서 일궈내야 될 또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의 민주정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결국 그 정부의 최종적 성공은 재창출에 성공했느냐 아니냐로 판가름 나는데 아직까지는 김대중 정부만 성공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만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연속 집권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서 복지국가를 만들어내도 아무리 열심히 해서 어쩌면 우리가 오늘 검찰개혁을 이루어내도 보수 세력이 정부가 바뀌어서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의 개혁은 연속집권인 것입니다. 총선에 승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연속집권 해낼 수 있어야 우리가 개혁을 이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노선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대중의 노선과 정책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만이 현재까지는 성공했던 재창출의 역사까지 이어내기를 저는 기대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과 이런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통령님께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요새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 정치는 저는 아까 리더십, 노선, 덧셈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이 훌륭하냐 아니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시대정신의 길을 가고 있느냐. 그럼 지금 시대정신의 요구는 뭐냐? 저는 민주의 황금시대를 여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이자 시대정신이라고 봅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초로 우리는 5천년 역사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맹아가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있었습니다. DJ도 그 씨앗을 놓은 분의 한 분입니다.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 이어지고 끊겼습니다. 다시 안간힘을 써서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냈지만 또 끊겼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경제적, 역사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야, 한국 괜찮네.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못해내는 그 영역을, 일본이 못해내는 영역을 한국이 끌고 갈 수도 있을 것 같네. 라는 세계적 인지가 최초로 형성되고 있는 지금. 근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막상 청년들의 미래는 대단히 불안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의 황금시대, 민주당의 황금시대, 민생의 황금시대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역사적 과제가 저희에게 있는 거죠. 2026년입니다. 20년이 지나면 2045년, 해방 100년입니다. 30년이 지나면 2055년, 민주당 100년입니다. 20년부터 30년,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 은퇴하시고 나서 찾아뵈서 한 2시간 이상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곧 퇴수얘기라는 책을 옛날에 났던 책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재출간을 하는데 그때 대통령님께서 제가 퇴수를 잘하시오 이렇게 말씀 주셨던 화두가 있습니다. 정치를 안 할 때 물러나서 내공을 잘 닦아라. 그때 대통령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김동지 올해 몇이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몇 살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앞으로 80까지는 정치를 할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퇴수를 잘하시고 제가 속으로 뭐 실수하셨나 보다. 그래서 아유 대통령님은 오래 하시고 은퇴하시고 계속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무슨 80까지 정치가 있어요. 근데 어느새 거의 이제 6학년 초반까지는 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교통사고만 한다면 가야 할 수많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도 훌쩍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점점점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고 근데 지금 여러분과 같은 세대에 주어져 있는 사회적 무게는 무겁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여기 계신 분들의 정치적 비전의 시간을 20년 내지 30년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인터넷 아이디가 MS2030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걸 보면서 아유 저게 무슨 2030년에 뭘 해먹으려고 저러나 보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제가 이번에 쓴 게 아니고요. 제가 20대에 만든 거예요. 원래 만든 아이디예요. 그때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나라에서 정치 열심히 하다가 그때쯤 되면 통일이 돼 있겠지. 그거 끝나고 제 원래 꿈은 나 유엔 가서 국제기구 같은 데서 유엔 사무총장 이런 거 하면서 국제기구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 그러다가 그때쯤 되면은 은퇴해야지. 한 게 2030년입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요 모양 요꼴로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잘 정치에 착지하시고 착근하시고 입문하시면 2045년 해방 100년, 2055년 민주당 100년 때 대한민국의 역사를 책임져야 할 숙제들이 여러분께 있는 겁니다. 그 시점에 가서 돌이켜 봅시다. 만약 우리가 이제 이재명 시대를 이제 임기 1년차에 첫 휘청거릴 수 있는 약간의 어려움을 맞았는데 이거를 대통령을 중심으로 단단하게 뭉쳐서 다시 중심을 잡고 다시 지지율을 회복하고 그래서 다음 총선을 이겨내고 다시 연속 집권에 성공하고 쭉 해낸다면 미국의 뉴딜이 루즈벨트가 3연임하고 나서 뉴딜 시대를 열고 그것이 초강대국 미국을 열지 않았습니까? 스웨덴이 30년의 장기 집권을 통해서 복지국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숙제로 적어도 안정적인 연속 집권을 통해서 최초로 정말 세계에 자부할 수 있는 그러한 민주당과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황금시대를 만들어서 역사책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역사책에 보면 골든 에이지 이런 거 나오잖아요. 2025년 이재명 집권부터 그 시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한 30년 후쯤에는 골든 에이지로 역사에 기록된다. 한국 국사책에 그렇게. 왜 그런 꿈을 못 꿉니까?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꿈을 우리 모두가 꾸었으면 좋겠고 그런 꿈을 꾸면서 사실은
이번 선거를 거쳐서 이제 지방정부까지 안정시키고 달려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대를 대통령님도 저도 갖고 있었는데 사실 결과가 그렇게 좀 아쉽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로서는 좀 아쉽죠. 그렇지만 국민의 선택은 귀중한 것이고 근데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황금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을 더 바짝 차리라는 얘기구나. 넋 놓지 말라는 뜻이구나.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를 만들고 싶다. 이것을 우리가 달리 어떻게 표현합니까? K 이니셔티브 그 얘기 아닙니까? 대체 불가에 대한 그 얘기거든요. 지난 대선 때 우리가 했던 K 이니셔티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대체 불가에 대한민국,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민주의 황금 시대 다 그런 겁니다. 김대중은 그런 시대를 꿈꿨던 씨앗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최초로 대한민국도 자부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현대 이후에 우리에게 보여준 최초의 현대 정치가였습니다. 그가 씨앗을 보였고 계속 이어내지는 못했지만 씨앗이 이어졌고 이제 이재명은 첫 장을 쭉 이어질 수 있는 첫 장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을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으로 이어내는 그 숙제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박수를 한번 치실래요? 민주당은 정말 변해야 됩니다.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민주당은 시대에서 완전히 떠내려갑니다. 20대, 30대와 대화하지 못하면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청년적인 정당으로 바뀌어야 되고 문화를 대대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 우리의 표정과 태도, 국민들, 진보 세력 간의 대화, 중도와 보수에 대한 태도,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내부에 논쟁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왜 우리끼리 멸치고 있습니까? 다 없애야죠. 청년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품격을 갖춰야 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총선을 할 때, 다음 대선을 할 때 쟤네 나빠요. 선거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열심히 했는데 잘할 것 같죠? 계속 밀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속 밀어주시면 좀 더 할게요. 부족한 점이 있지만 라고 성과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이제는 우리가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우리 스스로를 가슴 뛰게 하는 방식이 저 나쁜 놈들을 때려잡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대단한 우리의 새로운 역사를 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가슴이 뛰고 국민의 가슴을 뛰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는 우리는 연속 집권하지 못합니다. 훨씬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당을 하는 것이 어렵고 개혁적 여당을 하는 것은 더 어렵고 집권을 계속하는 여당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꿈을 만들어내고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긴장을 놓지 않고 목에 힘주지 않고 겸손하게 하면서도 계속 노력하는 것. 그것에 성공한 사람과 정치와 세력들만이 그 나라의 황금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4번 집권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러한 연속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실패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며칠 후면 당으로 돌아옵니다. 1년 동안 파견돼서 일했습니다. 대통령님과 거의 3년 동안 호흡을 맞췄습니다. 당대표와 정책위 의장으로, 총선 상황실장으로, 당대표와 수석 최고위원으로, 후보와 집권플랜 본부장으로, 후보와 선대위원장으로, 대통령과 총리로 너무 감사하고 과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족하지만 몇 가지 제가 요 대목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이해찬 총리가 돌아가신 후에 우리 당에서 선거를 큰 선거를 총선, 지선, 대선을 다 직접 지휘해보고 승리해본 유일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비교적 제가 보수적으로 선거를 치르고 신중하게 하고 큰 실수 안 하면서 선거를 치러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 대선 때 제가 듣는 분은 좀 기분 안 좋겠지만 누구누구는 끝까지 달릴 것이다 하면서 이 상대 진영의 어떤 단일화를 막아낸 것이 조금 기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일정한 기여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우리 당의 개혁에 대해서 고민해 온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당의 지속적인 개혁, 정당을 학습정당으로 바꾸는 것, 당원 주권주의를 한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3개년, 5개년, 10개년 계획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을 온몸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부터 정치를 배운 이후에 한 번도 김대중 노선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의 이런 역사 동안 제가 민주당을 사랑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바로 옆에서 대선을 치고내요. 노무현 대통령이 승리하는 과정에서 단일화를 정치를 그만할 각오를 통해 바가지를 먹을 각오라도 다 던졌던 그 경험과 문재인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종합상황본부장을 일했던 경험과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과정에서 온몸을 다 던졌던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는 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현재 민주당의 당원들 가운데 큰 우리의 선거와 전투와 개혁과 승리를 실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집행하고 기획해본 경험은 제가 제일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당에 돌아오려 합니다. 당이 이제는 첫 위기를 맞이했고 다시 긴장해야 할 때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때는 강한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이었는데 이기지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우려가 생겨난 시점에서 저는 우리가 하나가 되고 다시 신발끈을 뭉치고 다시 이기는 민주당으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고 대화하고 힘을 모으는 일에 그만큼의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대충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침 이곳이 광주입니다. 오늘 보니까 광주, 또 호남, 전남, 전북 이렇게 등등의 새로운 어떤 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들의 여러 가지 고민과 결심,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일부 야권 정치인들이 막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는데 다 할 일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한가한 국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읽어낼 수 있느냐 아니냐,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 기존의 방식대로 안 되는 이러한 선상에서 정말 대대적인 이러한 대전환을 저는 제가 지켜보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 뽑긴 잘 뽑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저렇게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대통령님께서는 개인으로는 더 할래도 더 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전력으로 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그걸 뒷받침해야 하느냐? 우리가 뒷받침하고 여러분이 뒷받침하고 제가 뒷받침하고 당이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정치는 그 본질은 리더십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워질지도 모른다고 생각될 때일수록 우리의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대통령의 국정 성공을 위해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중심의 민주당, 민주세력, 민주정부를 단단하게 만들어내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개인이 김대중 대통령의 역사와 노선을 잘 이렇게 반추하고 성찰하고 학습하시면서 학습하는 정치인으로서 잘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2시간 배정되어 있는데 총님이 처음에 말씀도 그러신다고 저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 시간을 많이 벌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총리님과 우리 청년 수강생들 간에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총님께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그래 2분, 3분 그러면 이렇게 하죠. 제가 네. 비교적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말씀 많이 드린 것 같아서 가급적 간단해서 쭉 말씀을 듣고 제가 모아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여기서부터 그럼 우리 이재정 질문을 수강생님 또 먼저. 불정 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대중 정치학교 참여하고 있는 이재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특히나 청년들과 소통하는 대화가 통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 크게 남았습니다. 저는 그 총리님 자문기구인 그 사회대개혁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광장에 이렇게 모이셨던 수많은 시민들께서 다양한 사회대개혁의 요구들을 하셨고, 저는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 주셨던 사안이 검찰개혁 그리고 사법개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강의에서도 검찰개혁과 관련한 말씀들을 주셔서 관련한 사안을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어제도 뭐 보안수사권 폐지나 이런 것들 말씀 주셨지만 오늘은 또 토론의 중요성 같은 것들도 또 좀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해 오셨고 앞으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그다음에 이쪽 좀 이명록 천천히 가시죠. 이명록 송원님. 네, 총리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 일정을 기획한 김대중 재단 청년위원회 광주 지부장이고 지금 임기 4일 남은 광주시의원 이명로입니다.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닐 거라고 설마할 때 총리님께서는 비상계엄을 예측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총선의 기조를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을 지킬 수 있는 인물들로 라인업을 최적화된 인물들을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오는 총선이 이제 당권을 도전하시는 입장에서 오는 총선이 그 공천권을 행사하시게 되는 현실적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총선에서의 인물상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온 이자형이라고 합니다. 총리님께서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잘 제시해 주셨고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당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고민은 뭐냐면 어느샌가부터 전당대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과 더 친한지 친분과시를 하는 경쟁 구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들에게 당의 미래라든지 비전과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점점 불명확해지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제 김대중 정신을 지금 저희들이 배우고 있는데 지금 우리 민주당은 이제 뉴 이재명처럼 어떤 당의 가치보다도 사람이라든지 이익을 보고 이제 당에 가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서 당의 가치를 설득하고 융화할 수 있을지 가치보다는 이제 이익을 제공을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민주당의 어떤 방향성 차원에서 어떻게 지금 접목을 할 수 있을지가 고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에서 온 서민선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을 전달을 드리고 싶어서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공학도로 오랫동안 지내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북에 삼성과 현대와 유수한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로 예약을 해놨는데요. 200조 원 이상의 규모를 자랑을 하고, 그래서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개인적으로 후원을 받고 싶은 어떤 바람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현대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인 이 바람과 어떤 변화들을 목표로 해서 자동차 회사이지만 자전거를 타고 전국 일주를 하고 맨 마지막에 정주영 회장님께서 판문점을 통해서 소를 몰고 갔던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통일을 좀 전망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사례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통일 전망대까지 가는 그런 행사들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례에서 온 최도학이라고 합니다. 저는 총리님께서 전남 구례입니다. 총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청년들이 미래가 되는 세대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제가 청년들이 미래가 되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싶다면 현재 기성세대들하고의 많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앞으로 미래 기성세대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 주실 것인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해서 제가 한번 총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앞선 발표자와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민주당의 대변역은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청년 정치인이 자주 세대를 대표하는 대표성으로 호출이 되고 있지만 실제 정치 현장에서는 지역 기반이나 조직 경험 그리고 정책 역량을 함께 증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DJ 정치론의 관점에서 청년 정치인이 단기적인 주목을 넘어서 오래가는 정치인, 정치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쌓아야 할 기반이 뭐라고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파구에서 온 이하윤이라고 합니다.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선거 과정의 논란 속에서 청년들의 좀 정치적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심이 단순한 분노나 일시적인 관심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회복하는 참여로 이어가기 위해 저희 청년 정치인들은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서울 광진구에서 온 21살 황장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총님께서 말씀하신 민주당이 청년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혁신해야 하는 방향성과 그리고 중도와 그리고 보수로서의 합리적인 보수로서의 확장까지 공감하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 민주당이 청년 정당이라는 총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어를 확실하게 점하기 위해서 청년 정치인들의 발굴과 아니면 제도적인 등용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홀로스튜디오라는 AI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성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딥페이크를 찾던가 아니면 저희는 또 BTM이라고 해서 바이브 코딩의 윗단계,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프로토타입 정도의 AI를 만드는 수준인데 저희는 바이브 트레이닝 모델이라고 해서 AI가 스스로 발전하는 모델, 정말로 MVP 단계까지 프롬프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한국에 대한 시야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은 보통 트레이닝을 하기 좋은, 시장 조사를 하기 좋은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토큰 트레이딩을 하는데 매우 뛰어난 나라고 AI를 습득하고 이용하는 데는 매우 발빠른 나라지만 제대로 된 AI를 만드는 나라는 아니다라고 이제 많이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해외에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해외 기업들이 시장 조사 겸 테스트할 겸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는 많지만 머무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을 존경했던 이유 중 하나가 IMF라는 위기 속에서 기술 그리고 뭐 벤처, 문화사업 이런 것에 많이 집중을 하셨고 초고속 인터넷 망도 설치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IT 국가라는 이제 타이틀을 얻을 수 있게 많은 기초를 받쳐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요즘은 AI 시대지 않습니까? 근데 AI로 강한 국가로는 이제 인지가 되지 않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 물론 뭐 GPT를 만들겠다, KGPT를 만들겠다 하셔서 5강 구조에서 3강 구조까지 SK, LG, 그다음 업스테이지 이렇게 그러한 투자도 진행을 하긴 했지만 현저히 미국의 오픈 AI나 엔트로픽, 구글 제미나이보다는 훨씬 약한데 어떻게 하면 다시 한국이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한국 자체가 AI 강국이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에서 온 정승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 총리님께 지구당의 부활에 대한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을 가리지 않고 유력 정치인 분들께서 지구당 부활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지구당 같은 경우에는 원외 지역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세포 조직이 될 수 있는 조직인데 계속 좀 문제점이 많았었기 때문에 사실은 폐지가 되었었고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이 정치적인 의식들이 좀 높아지면서 지구당의 폐해보다는 그 지구당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더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역위원회 사무실의 형태로 부활이 되긴 했지만은 후원회
설립은 여전히 불가능해가지고 좀 제약이 많이 크지 않습니까? 혹시 이제 지구당과 지역위원회를 모두 경험해 보신 총리님의 입장에서 지구당의 부활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 하신 건가? 이제 마지막인 것 같죠? 한 분만 더 하면 될 것 같죠?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강동에서 온 김현우입니다. 국민주권 시대와 우리가 앞에 두고 있는 여러 가지 미션들 앞에 두고 청년으로서 이런 고민들을 하였습니다. 국민주권 시대와 소비자 주권 시대를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카페에만 가더라도 아메리카노만 시키지 않고 이미 원두는 4가지에 5가지로 바뀌고 있고요. 카페인, 디카페인 고르게 되어 있고요. 핫과 아이스 고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까지 고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한 가지 주제라고 하더라도 메시지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고도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정책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하나로 통일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다양한 맥락을 가진 우리 국민분들에게 주어질 때 굉장히 세세하게 자세하게 세분화, 세그먼트 되지 않으면 소구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주권 시대와 국민 주권 시대를 함께 봐주시는 그런 폭넓은 안목을 가지신 그런 김민석 총리님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하신 것 같으네요. 일단 지금 한 10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 답을 다 아주 끝내주게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문하신 건 아니죠? 어떻게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제가 다 정말 다 이렇게 우리가 만족할 만한 정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선 이제 이 질문을 말씀 듣고 마무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먼저 좀 전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총리는 원래 이제 정치 얘기 안 하잖아요. 이제 거의 끝날 때 됐고 또 오늘은 특강인에 마친 특강 주제가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를 빼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빌어서 이러저런 말씀을 드렸고 또 상당히 그런 특강치고는 제가 좀 목소리도 높이 그렇게 했잖아요. 다 이해해 줄 수 있죠, 그거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나누고 또 여러분들께 서로 어떤 새로운 열정을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은 차원에서 그랬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주신 말씀들을 다 상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가급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 없이. 다음 총선에서 당이 이제 어떠한 인재상들을 가져가야 되느냐. 그때그때 다르겠죠. 우리가 해방 이후에 어떤 때는 독립투사들이 주로 정치를 하던 때가 있었고, 또 어떤 때는 군인들이 정치를 하던 때가 있었고, 관료들이 주류였던 때가 있었고, 운동했던 사람들이 주류였던 때가 있었고, 이제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그런 특정한 역사적 어떤 시기에 주로 정치권에 배출되는 사람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통상적으로는 이런 선진 자본주의 국가랄까 현대 국가에서는 그런 특정한 그룹이 진출하는 것이 아니면 많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결국은 국회가 법을 다루는 곳이고 나름 개인적인 안정도 좀 돼야 하니까 소위 얘기하는 로여들, 변호사들이나 이런 직업군들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지방자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방자치 출신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좀 더하면 이제 국회나 이런 데서 훈련받은 정당이나 국회에서 훈련받은 분들 대략 여기 플러스 알파 전문 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여전히 하나의 주된 통로로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은 큰 틀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가급적 정당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정당의 선택 기준도 그 개인들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그런 어떤 이재명 정부나 우리 정당이 지향하는 방향의 가치나 어떤 스타일에 맞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선호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하나 더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질문을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질문으로 바꿔본다면 제가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치하려면 뭘 해야 돼요? 뭘 공부를 해야 돼요? 뭔 전문성을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걸 영어로 표현한다면 흔히 우리가 제너럴리스트, 스페셜리스트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제너럴리스트 with one or two specialties.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정치하는 사람이 이거 딱 한 가지 전문성만 갖고 막 그것만 하면 이게 종합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상식 갖고 하는 거죠. 상식인데 너무 그냥 뻔한 상식 공자 말씀만 하는 것보다는 한두 개 정도는 자기의 전문 분야를 좀 이렇게 키우되 그냥 기본적으로는 좀 균형 감각을 가지는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균형 감각에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실용성 이런 걸 담겨 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아까 저도 말씀드렸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사실 친모 또는 친분을 갖고 하는 것 이건 낡은 시대의 산물이죠. 그리고 저는 우리 국민이나 당원들의 수준이 판단 기준이 이미 그걸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어디랑 가까우니까 찍어준다?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결국은 국민들이 크게 봐서 지금 국가나 정부나 당이 필요한 방향이 뭔데 거기에 저 사람이 제일 부합하는가 아니냐를 보고 결국 좀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주야장창 나는 누구랑 친해요 해봤자 난 옛날엔 누구랑 친했어요. 나는 내일에 누구랑 친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거는 약간의 의미는 있겠지만 주권자들을 좀 너무 띄엄띄엄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권자들은 결국은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저 사람이 부합할 것인가를 놓고 판단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가 누가 나가느냐를 떠나서 어떤 방식이 되었으면 좋겠냐면 정말 아주 대대적인 질문과 토론과 답변의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제가 부족하면 답을 못하겠지만 시대적 과제는 뭔지 그리고 저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거나 또는 의심이 가거나 하면 그거 다 답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얘기하고 그런 기회를 아주 대대적으로 열고 그런 걸 통해서 상호 검증하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익과 가치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개인도 그렇고 세력도 그렇고 누구는 가치파, 누구는 이익파 이렇게 나누는 것은 좀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가치만 추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환상이죠. 그리고 정당의 가치만 추구해서 오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이익만 추구해서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개인이라면 나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가 있고 정치적으로도 나의 이상을 실현하고 싶어. 있을 수 있잖아요. 공적인 책임감과 사적인 정치적 욕구. 집단적이라면 나는 민주적인 세상을 보고 싶어. 그리고 나는 한 시민으로서 가급적 세금은 이 정도 되고 복지는 이 정도 되는 그런 걸 추진해주는 정당을 지지하고 싶어. 그게 가치와 이익이 다 모두에게 있는 거죠.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걸 딱 나눠가지고 얘는 가치, 얘는 이익. 그건 환상이죠. 그건 너무 좀 억지 구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골고루 개인이든 집단이든 가치와 이익을 골고루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는 것 이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현대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기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번에 전북 새만금에 이제 현대차가 투자를 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새만금 전북 대도약 TF라는 것을 총리실에서 만들어서 한 서너 번 회의를 집중적으로 해서 아마 정부와 대기업이 대기업 투자와 관련해서 정부의 관련 부처 전체를 모아서 집중 토론을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한 케이스는 거의 유일한 케이스에 해당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앞으로 많을 텐데 일종의 모델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일종의 주도를 좀 해서 끌고 왔는데 그 과정에서 현대차가 전북에 투자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해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하나의 모델이고 앞으로 뭐 광주 전남에 또 다른 기업이 한다면 또 그 모델이고 충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기업들이 지금 정부가 과거와 뭐가 다르냐 이 정부는 대통령은 막말로 무슨 대선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무슨 대기업이든 뭐 도움 받고 이런 게 없잖아요. 무슨 뭐
뒤로 무슨 거래라고 그래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냥 국가의 비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얘기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기업이 투자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기왕이면 이런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더 할 수 있는 관계는 형성이 됐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 방향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 문제는 오늘 짧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 총리가 돼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청년 부분인데 사실 1년 내내 가장 많은 실험을 해봤는데 가장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맡았던 일 중에 예를 들어 자살 관련한 것이 있어요. 사실 여러 정책에서 비교적 성과를 낸 것도 있고 뭐 에이펙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했고 글로벌 AI 허브도 성공시키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자살 문제를 맡을 때 제일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살을 줄이는 거하고 출생률을 높이는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돈을 들여도 안 되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우리 보고 하라 그래서 속으로 엄청 부담이 됐는데 다행히 이게 얼마 전부터 좀 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칭찬도 해주시고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훨씬 어려운 게 청년 부분이죠. 제가 이제 한 가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그동안에 없던 걸 하나 만든 게 청년 관계 장관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청년에 관련된 모든 부처를 다 모아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그게 첫째고 또 하나는 최초로 여야를 다 참여시켰어요. 여당과 야당의 청년위원장, 우리는 모경정 위원,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우재준 의원을 참여시켰는데 3번인가 4번인가 했거든요. 고맙더라고요, 저는 참여해 주는 게. 근데 저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봐요. 적어도 청년 문제는 협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저는 앞으로 당도 적어도 그런 영역은 그렇게 좀 해가는 것이 좋지 않는가. 좀 접근을 달리해서. 그래서 청년 문제야말로 여야 시민사회가 함께 좀 장기적 안목에서 풀어가는 그렇게 해서 대화를 계속하면 제가 이번에 선관위 문제도 그 전현직 대학생 뭐 회장들 모임하고 간담회를 해봤는데 처음엔 저도 이게 대화가 될까 좀 쫄리더라고. 근데 막상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들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분들도 현재의 정치가 너무 대화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비교적 얘기가 됐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오히려 너무 고맙다고 부탁을 했어요.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이나 청년들의 목소리가 조금 이제 이렇게 외딴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이걸 다시 연결합시다. 그래서 이번 선관위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오히려 여러 청년 정책의 문제를 우리가 여야를 다 묶을 테니까 그렇게 계속 토론을 좀 해갑시다. 그런 주도적 역할을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당장은 답이 없으면 답을 만들기 위한 대화를 진지하게 하는 게 답의 시작이겠죠. 그런 걸 해보려고 하고 정부에서는 앞으로 계속 그것이 되도록 제가 딴 건 몰라도 그 플랫폼은 계속 되도록 후임 총리한테도 요구하고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당에 돌아가면 당에서 제가 어떤 입장에 있든지 간에 당이 또 그런 방식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청년 정치인들과 관련한 거는 어떻게 하면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리긴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결국 정당이 얼마나 선진화됐는가라는 그 증표는 청년 당원 또는 청년 정치 지망생들에게 어떻게 징검다리를 체계적이고 세분화시켜서 놓아주느냐가 저는 선진화의 척도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전에부터 사실은 당에 무슨 혁신위원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제안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당에 인턴 제도를 많이 만들자.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정당이 커져버렸기 때문에 정당 인턴, 국회 인턴, 지방정부 인턴, 그래도 우리가 점하고 있는 지방자치의회 전 인턴. 지금은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취업도 경험이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어떤 물질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경험의 기회를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봐서 제가 사실 좀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여러 번 제안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실용화시키지 못해서 제가 좀 안타까웠는데 저는 제가 당에서 조금 더 당의 방향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 입장이 되면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훨씬 획기적으로 이 제도를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시민들에 대한 접근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그거는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죠. 근데 일단 좋은 것은 저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좋은 것은 겸손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자께서 제일 많이 읽어서 끈이 떨어질 때까지 읽었다는 책이 주역 아니에요? 흔히 사람들이 그 주역책은 무슨 전책이냐 이렇게 보는데 실은 그게 아니라 철학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주역의 인생에 대한 수많은 지혜가 담겨있는데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궤가 겸괴라는 거 아닙니까? 겸손한 게 최상이다. 그래서 하여간 겸손하게 이스라엘 유대의 무슨 지혜 책이 그런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길을 걸으면서 겸손하면 지혜를 줍는다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과 관련해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런 실험을 좀 해봤는데 제가 실험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지난번 대선인가 우리가 대선을 할 때 서울 홍대 입구 근처에 청년들 독자 사무실 캠프를 한번 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사실 하자고 했거든요.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전략본부장이었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뭔가 독자적으로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거는 사무실 내는 것부터 알아서 청년들이 다 하게 해주자고 쪽을 했어요.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크게는 못하는데 저희 지역위원회에서도 청년위원회에 해당하는 부분은 얼마가 됐든지 하다못해 현수막 붙이는 거라도 그냥 딱 잘라서 예산 주고 알아서 문구든 뭐든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거 잘 안 되더라고. 저는 사실은 그런 걸 해보고 싶어요. 하면 결국 그런 자율적 결정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든 작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역량을 축적해 가는 거죠. 그런 것을 하는 게 아까 제가 기회의 제공과 자율적 결정의 기회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는 일종의 우회로인데 저는 지금 우리 정당이나 우리 사회 2035 또는 청년 세대와 대화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문화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장은 해법이 잘 안 나오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용 빼는 재주를 가진 제갈공명이 와도 지금 20대의 집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20대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당장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쉽게 나오면 했죠.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우리가 그래도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저는 문화의 영역이라고 봐요. 세대를 불문하고 비교적 문화적인 접근에서 훨씬 더 접근법이 넓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저는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민주당이 하다못해 무슨 시도당 대회를 하든 무슨 행사를 하면 좀 행사 하나도 문화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너무 고리타분하다. 당도 그런데 돈을 좀 써야 되고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볼 때나 외부에서 볼 때나 DJ의 매우 중요한 이 장점 중에 하나가 문화적 풍모였습니다. 문화적 풍모가 있는 정치라는 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제 문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문화적 풍모를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이미. 근데 지금 세대가 낮아질수록 훨씬 여러분들은 문화적 향유의 기회, 문화적 자질을 높였을 가능성의 기회가 높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넓히시고 그래서 유권자들과 시민들과 국민들과 좀 문화적인 어떤 풍모를 훨씬 넓게 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훈련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당도 저 당이 너무 구리다 이런 소리 좀 안 듣게 조금 그렇게 바꾸는 노력. 저는 앞으로 정당 자체의 문화를 혁신하는 걸 좀 연구해야 된다. 돈도 들이고 TF도 만들고 해서 뭐 행사부터 뭐까지 하나 딱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AI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GPU 26만 장을 확보한 걸 포함해서 AI 3강을 지향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하는 거는 피지컬 AI는 할 수 있으면 1강으로 가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AI와 관련된 실제 실력이 그 정도 되냐? 아직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AI와 관련해서 제가 그래도 나름 노력해서 성과를 낸 거 하나는 소위 최근에 관심 있는 글로벌 AI 허브입니다. 그거는 직접 제가 뛰어서 유엔 사무총장도 만나고 유엔 기구들도 만나고 해서 다 설득해서 안 될 뻔하거나 또는
이렇게 속도가 빨리 나기 어려웠던 걸 땡겼으니까. 그건 제가 일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AI의 어떤 규준, 질서, 윤리 이런 걸 만들어내고 국제적 협업의 틀을 만들어내는데 주도적이네. 근데 그렇지, 미국이나 중국 이렇게 센 나라들이 하면 우리가 조금 찜찜한데 뭐 한국 괜찮지? 같이 해볼까? 이런 게 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가능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편은 실제 기술, 테크놀로지의 성장뿐만 아니라 그런 국제적 협력의 틀을 만들어내는 것도 상호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구당은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국민들이 걱정하는 저것도 돈 막 쓰는 정치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부작용이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아예 제도의 틀 자체가 없어서 너무 이게 지역 정치가 안정이 안 되니까, 그와 관련해서는 저는 현 시점에서는 어쨌든 제도를 안정화하는 지구당 부활이 이미 상당 정도 공감대가 있으면 가는 게 좋고, 그 선에서 과도하게 돈이 많이 든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조금씩 더 실제로 하는 노력을 해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국민주권을 소비자 주권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너무 어려운 철학적 얘기여가지고 제가 이거 내가 금방 이해할 수 있나 싶긴 한데, 저도 생각을 좀 더 해보고, 근데 결국은 정치도 큰 틀에서 보면 이제는 마치 국민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주권적으로 소비하는 것처럼 그런 냉정한 어떤 품평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더 긴장해야 된다라는 어떤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그와 관련한 다른 요런 걸 더 좀 생각하십시오 하는 거는 저한테 기회 되면 더 말씀을 주십시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제가 조금 톤을 높이기도 하고 했던 것은 사실은 반가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청년정치학교라고 할 때 제가 가본 많은 청년정치학교들은 청년인가 아닌가 싶었던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진짜 청년들이 많아서 참 반가웠고 고마웠고, 이런 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진지하게 질문 주시고 또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했고, 여러분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당이라는 게 성숙하고 정치가 성숙하고 민주주의가 성숙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정당에서 지도자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를 돌이켜봅니다. 제가 28인가에 처음 국회의원을 나왔고, 당에서. 근데 당에 처음 들어온 것은 학생운동을 하고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20대 중반에 첫 당원이 된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이후에 쭉 민주당원으로서의 저의 정체성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때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 온 게 하나 있습니다. 좀 진보적인 사고를 하거나 또는 저처럼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그때 그 시절에 당원하기를 좀 우습게 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유, 뭐 하는 사람들이 당원을 해.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해보니까 당원이 귀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원이라는, 그야말로 당원 이어주는 것 하나만으로 너무나 감사하게 집회에 나가주는 것, 당원 이어주는 것, 김대중을 지지해주는 것, 버텨주는 것만으로 그분들이 하는 걸 최대한 다했던 그분들이 민주주의를 지켜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당원들 앞에서의 어떤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생각했습니다. 그게 당원을 오래 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움이라면 배움이죠.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 같은 때에는 학생운동을 하고 학생회장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그 후에 이제 정치에 진출하고 리더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세월이 바뀌었고, 이제는 꼭 젊은 사람들 중에 학생운동을 했거나 학생회장을 했던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앞으로 리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청년 정치인으로 들어와서 그 훈련을 잘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 정치를 뚫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를 뚫는 그런 사람들 중에 성장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 해 전에 갔을 때 이렇게 봤는데 그 지역에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분들 중에 지방 쉽진 않지만 뚫어서 지방의회에 진출한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유럽의 수상이 됐던 브란트 같은 분들, 이스라엘의 수상이 됐던 뭐 어떠한 분들, 뭐 이렇게 그야말로 완전히 청년 정치인으로 시작해서 수십 년의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정당의 최고 지도자까지 성장하는 그러한 정당들의 역사가 있고, 저는 우리나라도 그리고 우리 민주당도 쉽진 않지만 시간은 걸리지만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의 숙제는 뭐냐? 대통령님하고도 가끔 그 얘기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의 숙제는 이제 바로 저희들이 성장했던 그러한 징검다리를 요 시대에 맞게 설계하고 만들어서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저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다음 당의 어떤 일정한 시기, 다음 당의 일정한 선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 고민에 굉장히 많은 부분은 그걸 어떻게 설계하지? 당장 다음이 아니라 좀 더 길게 하는 부분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걸 설계하고 고민하는데 진심인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런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논의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